김현정의 뉴스 쇼. 오늘 새벽 우리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간밤에 축구 보셨습니까? 폴란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 준결승전, 우리나라가 에콰도르를 1-0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건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최초의 FIFA 대회 결승 진출인데요. 그 어려운 걸 우리의 어린 선수들이 해낸 겁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최준 선수가 골로 연결시켰는데, 경기 직후 인터뷰를 보니까요, 최준 선수가 저랑 강인이랑 밥 먹을 때도 같이 앉아 있었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트 플레이 할 때 강인이와 눈이 맞았어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참 예쁘고 사랑스럽죠. 요즘 메마른 우리 맘에 모처럼 담비 같은 뉴스를 전해준 우리 선수들 잘했다고 전해주면서 오늘 2부에서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기분 좋은 뉴스. 그렇습니다. 축구 얘기부터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죠. 청취자 여러분들, 2019년 6월 12일 오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의 역사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될 날일 것 같아서요. 그래요? 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 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예. 전반 39분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최준이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1-0 승리를 하긴 했지만 정말 모든 선수들이 혼연일체로 전력을 다했어요. 예. 특히 이 가운데서도 또 골키퍼 이광현 선수, 이런 거미손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야신 같더라고요. 야신이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예, 후반 26분 에콰도르의 중거리포,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그 결정적인 헤딩슛도 모조리 다 막았네요. 예. 그러니까 감독부터 시작해서 선수 하나하나가 수훈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은 이제 16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16일 새벽이면은,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그렇습니다. 예. 토요일 밤부터 이제 긴장을 해야 되죠. 예.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그 FIFA 주관 대회 결승 무대를 밟게 되는 겁니다. 이미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 세네갈전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드라마와 같은 승리를 따낸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짜릿한 승전부를 전해왔는데, 마지막 남은 한 경기에서도 후회 없이 뛰어주기를 응원해봅니다. 정정용 감독이요, 경기 끝난 다음에 꾸역꾸역 팀이다 우리는. 남은 한 경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예, 꾸역꾸역 팀이 저는 결국 더 큰일 낼 것 같아요. 이미 되고 있고요. 네. 2부에서 그 36년 전에 4강 올랐던 그때 그 팀 기억하시죠? 그 팀의 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그 선수는 지난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 포인트 가죠. 네,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 수습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예. 네, 어제 허블레아니호 인양 작업이 끝났고 그 과정에서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는데요. 이 소식 현지 연결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현지에 가 있는 김광일 기자 불러보죠. 김광일 기자. 유람선이 침몰했던 지점과 100m쯤 떨어진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뉴스쇼 연결할 때마다 항상 있던 그곳에 가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왼쪽에는요, 어제 선체를 들어 올렸던 동유럽 최대의 수상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아직 정박해 있고요. 정면 침몰 지점에는 바지선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예. 인양된 허블레아니호는 옆에 있던 다른 바지선 위에 실려서 여기부터 남쪽으로 10km쯤 떨어진 체펠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단 섬으로 옮겨졌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수색은 계속 되는 거고요. 예, 계속됩니다. 헝가리 당국은 어제 시신 4구를 수습한 뒤 추가 시신은 찾지 못했는데요. 아직 토사 등이 다 정리되지 않은 선체 내부에 실종자가 남아있을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측 요원들은 빼고 헝가리 당국에서만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잠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헝가리 요원들만 수습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한국인은 한국 요원들이 수습한다는 게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헝가리 측은 이제 실종자 수색 단계는 다 지났다. 이제 수사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니 공동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우리 측이
안 된다. 우리 계속 같이 이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요청하면서 예. 다시 함께 하기로 조금 전에 정리가 막 됐습니다. 아, 다시 함께 하기로. 우리 요원들도 참여를 하기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입니다. 시신 4구가 발견이 됐고 그중에 이제 헝가리 선장 하나 그리고 1명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나라 승객 3명이 발견이 돼서 총 4명이 발견이 된 상황. 어제 그 인양 과정 또 시신이 발견되는 과정도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각국 취재진 100여 명과 함께 사고 현장 바로 위죠. 이제 머리기트 다리 위에서 강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크레인을 들기 시작한 지 한 25분 만에 배 맨 윗부분인 조타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예. 잔뜩 찌그러진 모습에 이제 주변에서는 탄식과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뱀 머리 쪽에 있던 주황색 구명 튜브 3개와 또 갑판 위에 둥둥 떠있던 구명조끼였습니다. 어쩌면 탑승객을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이 장비들이 조금은 허망하게 보였습니다. 구명조끼가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걸려 있긴 있었어요. 다만 어디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승객들이 그 와중에 그걸 찾아 입을 수도 없는 상황. 그 발견된 4구의 시신은 누가 누군지 다 확인이 된 겁니까? 일단 조타실에서 발견된 시신은 아직 공식 확인이 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 장소 등을 밀어보면 헝가리인 선장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실 입구에서 발견된 시신은 모두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됐는데요. 예. 각각 50대 여성, 30대 여성 그리고 이번 탑승객 중 유일하게 어린이였던 6살 여아로 밝혀졌습니다. 6살 아이. 그 외할머니 어머니하고 여행을 같이 온 그러니까 3대가 여행을 온 가족이 있다. 외할머니, 어머니, 6살 아이 이렇게 배에 타고 있었다고 했던 그 아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견된 시신 중에는 다리 위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유독 크기가 작은 게 있었는데 아마 이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아이의 어머니도 함께 발견됐다는 보도가 현지 언론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종자가 지금 4명 남아있는데 그 4명 중에 1명이 이 6살 아이 어머니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 4명의 실종자들도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겠고 수색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건들이 뭐 우수수 떨어져 있고 해서 수색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가 간절하게 좀 바라야겠습니다. 그나저나 김광일 기자. 네. 그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건호 사고 직후에 독일로 빠져나갔다가 지금 부다페스트 인근까지 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헝가리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부터 운항이 재개됐었죠. 독일에서 오스트리아 빈을 거쳐서 어제 부다페스트 북쪽 비셰그라드라는 도시에 정박했습니다. 예. 침몰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 의혹과 정부와의 유착 논란까지 불거지자 헝가리 검찰과 경찰은 어제 바이킹 시기노에 대한 방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 이런 이유로 아직 배 운항을 강제로 막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아직 추가 조사 계획도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허블레이니호하고 부딪힌 그 자리를 다 페인트 칠하고 운항하고 있다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말로 뭐 더 이상 이 배는 조사할 게 없다라는 게 맞는 건지 이거 그냥 믿고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보죠. 김광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김광일 기자 연결을 해봤습니다. 4명 남았네요. 4명. 6살 아이의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4명. 김정훈 기자. 네. 예, 국내 소식 조금 더 보죠. 네, 국내 소식 더 짚어볼게요. 경찰 수사로도 풀리지 않는 고유정 미스테리네요. 어제 경찰이 수사 결과 일단 발표했죠. 네, 경찰 수사가 일단락을 했고요. 오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어제 경찰이 최종 수사 브리핑을 했는데 요점은요. 고유정이 전 남편과 자녀 면접 교섭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현재 재혼한 현재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또 고유정에게 정신질환이 있지는 않았고 사이코패스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한 뒤에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버리기까지 했다는 게 이게 여전히 납득이 안 가죠. 정신질환도 없고 사이코패스도 아닌데 어떻게 네. 그렇게 사상 최악의 잔혹한 범죄를 전 남편에게. 그렇습니다. 게다가 하나 네. 더 새로 밝혀진 게
살해를 하고 시신 훼손하는 그 시간 동안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몇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6살 아들이 자고 있었다라고 여태 진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 옆방에서 게임하고 있었다면서요. 사실상 그 범행이 이루어졌던 그 펜션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6살 아이들이.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자고 있다고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깨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이러한 의문들을 좀 해소를 해줄지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수능 만점 서울대생의 낙제 인성입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은 낙제인 그 사람 누굽니까? 네, 포털 사이트 지금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오른 소식인데요. 예.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에 입학한 한 대학생이 고 이희호 여사 비하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일을 두고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학생은 지난 4월 이희호 여사가 위중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욕설과 조롱글을 올렸어요. 근데 현재는 이 글이 지워졌는데 이런 사실이 다시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또 이뿐 아니라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단체의 장기정 대표라는 사람은 이 여사의 별세 소식을 두고 솔직한 표현을 못하는 건 알지만 속마음은 기분 좋지 않느냐면서 국수 먹기 인증샷 놀이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게 됐네요. 진짜 그 내용을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방송에서 들으시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분단의 아픔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 어제 공개된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한 시대를 이끈 여성 지도자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힘써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처럼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단이 파견된다면 이건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고 하니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어떤 활력이 되지 않겠는가, 물꼬를 트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마침 간밤에 미국발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 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 beautiful, 아름다운 친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희호 여사를 애도하는 마음과 함께 북한 조문단 방문 여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009년에는 8월 18일 그 밤에 우리가 심양 경유에서 평양에 팩스를 보냈어요. 이제 부고를 보낸 거죠. 예. 그때는 뭐 이명박 정부 때이기 때문에 뭐 연락사무소도 없었고. 근데 그 다음날 그 답이 왔죠. 북쪽에서. 그렇죠. 오겠다. 소문을. 그런데 어저께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성공단 내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오전에 이희호 여사의 부고를 저쪽에 전달했답니다. 청와대 실장이 발표를 했죠. 안보 실장이. 예. 그러면은 오늘 오전까지는 이제 답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모레가 지금 그 장례식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일은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그렇죠. 뭐 육로로 오든지 공로로 오든지 간에. 그러면 오늘 오전 중에는 가타부터 답이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세 상황으로 봐서는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정세도 정세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사망했을 때 예. 이희호 여사가 직접 조문을 가가지고 갔죠. 김정은 당시에 그 위원장으로 등극은 안 했지만 후계자로 다 내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조문을 했어요. 예. 두 아들도 그때 같이 수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조문을 했던 분은 돌아가셨고 그때 같이 왔던 아들들은 이제 이번에 상주고 그러니까 우리 전통 이 예법으로는 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문상을 안 하면은 3년 왼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년 왼수도 문상 오면 용서해주고 그런다는 건데요. 올 것 같기는 합니다. 올 것 같긴 하세요. 네, 오늘 오전 중에 답이 와야죠. 올 것 같다. 특히 북한이 이런 장례 예법 이런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우리보다 좀 더. 우리보다 더. 잘 지켜요. 자, 올 것 같다. 온다면 어느 급이 오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당 비서들이 둘이 나왔어요. 5명이 조문을 왔었는데. 예. 그때 당 비서들이 요즘은 부위원장이라고 이제 하는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대로 이 별일이 없었다면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와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다시 뭐 복권이 됐다고 그러나 서열이 좀 밀려나긴 했었는데 공식 행사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그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결정을. 누가 오느냐 거기가. 때문에. 네. 부위원장. 김여정 부위원장이 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후에 그쪽 팀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일종의 징계 절차를 지금 아직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안 보입니다. 높은 사람들은 나오는데 김여정보다는 이제 당 비서라고 옛날 당 비서가 둘이 왔었으니까 그 정도급. 둘이 오면은 금상첨화고. 그거는 우리 이제 오면은 오면은 지난 4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한 2달 가까이 안 내놓고 있는데 그 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면 아니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건 지금 바람이세요? 아니면은 그럴 거로 보이세요? 그 바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낸 것도 6.3에 6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온다는 걸 알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에 서울에서 좋은 결론을 내서 자기한테 좋은 얘기가 소식이 들려오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나는 보는데 그러려면은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이런 얘기를 좀 해서 북쪽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문도 와야 되지만은 그런 고위급이 와서 무게를 실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16일 날 귀국을 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14일 날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말고도 안보실장도 바로 직접 당국 당사자가 있고 또 총리도 계시니까 거기다 의사전달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조문단은 이제 올 것 같다 지금 말씀을 하셨고 또 트럼프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또 보냈다고 하고 뷰티풀 너무 뷰티풀 이랬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오늘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선언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어떤 구상을 다시 한번 발표하는 오슬로 선언. 이런 게 착착착 맞아떨어지면서 교착 상태가 어떻게 좀 풀리는 건 아닌가? 이번 달 말에 한미 대통령 만나기 전에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라도 한번 만나는 거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을 뭐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는 거라든지 지금도 조문단을 보낸다 안 보낸다는 얘기는 아직 지금 답이 안 나왔지만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약속했던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답방 형식은 아니더라도 판문점에서 간이 원포인트 정상회담 정도는 이번에 조문단 오는 그 고위급이 편지 들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편지가 올지 아니면 구두 친서라는 것도 있으니까. 구두도 있죠. 구두 친서. 문서로 된 친서도 있고 구두 친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외교 관리에서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대한 답을 구두로라도 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친서를 놓고 가면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원포인트 판문점에서 한번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 낮방이 원래 순서인데 예. 그거는 오면은 최소한도 2박 3일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그 뭐 준비 행사, 환영 행사 그게 저쪽도 지금 부담이고 우리도 부담이죠. 예, 예. 그러니까 원 포인트 정도 판문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뭐 오슬로 선언도 발표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상황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철렵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저 철렵 논란이 되는 거는 뭐 그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근데 이 대통령의 외국 순방 그 순방 외교를 철렵질이라고 한다는 걸 보고 한국당은 집권을 생각이 없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집권을 만약 한다면 뭐 다음번에 하든지 다음번에 하든지 간에 예. 그러면 그 당의 대통령이 나오면 이제 순방 외교를 많이 해야 돼요. 외교적인 순방이 많이 해야죠. 있어야 돼요. 예. 그거 할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그 철렵질이라고 하지. 그때 참, 예. 할 생각이 그거는 그 용어가 잘못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정상 외교에 대한 그 자유한국당 한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정상 외교에 대한 한국당의 개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보세요? 예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참네 그러셔서 약간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철렵질이라니. 그거는 아무리 경쟁적인 당의 여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이 할지라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예. 그다음에 외교에 있어서는 뭐랄까 정당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뭐 영어로 한다면 바이파티sanship 이거를 주장하는 게 그 국제적인 그 관련데 예. 그걸 그렇게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비아냥이에요. 수준이 낮은 거지. 알겠습니다. 오슬로 선언에서는 아마 이런 전체적인 그 그림을 좀 얘기하면서 북한한테도 자세 변화를 요구하고 미국한테도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베를린 구상에 이어지는 오슬로 선언이 되겠군요. 그렇죠. 돌파구를 좀 찾아보자라는. 그리고 나서 조문단이 와서 조문단이 오고 또 남북 정상회담 원포인트로 열리고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 열리고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네요. 그러면서 북미 관계도 뚫리고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이제 7월 달부터는 조금 한반도에 화기가 돌지 않겠는가. 지금은 잔뜩 좀 긴장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세현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2019 U20 월드컵 최초로 대한민국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모두 주목하지만 저는 이광현 선수의 동물적인 감각에 박수를 보냅니다. 2861 청취자님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새벽에 잠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예. 지금도요, 포털 검색어 순위를 보면 심지어 1위부터 10위까지 다 축구 관련일 정도로 오늘 새벽 우리 어린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을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하는 이제 그때 쭉 경기가 진행 중이었는데 도착을 하니까 우리 남자 PD들끼리 껴안고 난리더라고요. 예, 그도 그럴 만한 것이 FIFA 대회에서 우리 축구가 뭐 성인 U20 할 것 없이 결승 올라가는 게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충분히 기뻐하고 껴안아도 될 만한 이 분위기 과연 우승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의견들 좀 보내주시고요. 오늘 첫 순서는 36년 전에 이 대회에서 4강 신화를 썼던 그때 뛰었던 그 선수
신현호 지금은 감독이시죠. 예, 신현호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훅뉴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요일에 코너 뉴스닥도 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어떠한 작업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험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잔칼을 신어라. 현장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나의 발걸음이 역사가 된다. The new safety shoes, Zanka.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배움도 실속 있게 한 학기 30만 원대 등록금. 내 인생을 바꾼 대학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통신대학교. 최준의 선제골입니다. 대한민국 4강전에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비수 최준이 여기서 기습적으로 찔러주고 최준 선수의 오른발 마무리 완벽하게 에콰도르를 무너뜨립니다. 이광현 직근했습니다. 됐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무대에 오릅니다. 저랑 강현이가 이제 밥 먹을 때도 같이 앉아 있었고 세트 플레이 했을 때 같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역사의 처음이라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와, 이 마지막 말이요. 이게 이제 오늘 골을 1대0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골을 넣은 최준 선수의 경기 직후 인터뷰인데, 저하고 강인이하고요, 늘 밥을 같이 먹는데, 오늘 둘이 경기하다가 눈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패스를 한 것을 최준 선수가 정말 힘도 안 들이고 툭 친 겁니다. 그게 절묘한 각도로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환상적인 세트 플레이였고요. 그리고 이광현 골키퍼. 정말 후반전은 골키퍼가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U20 월드컵 대회 에콰도르를 누르고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을 한 겁니다. 사실 어려요, 선수들이. 제일 형님이 19살이니까 어리죠. 근데 그 어린 선수들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 너무 장하더군요. 예. 저도 이런데 지금부터 만날 이분은 어떤 심정이셨을지. 1983년 U20 대회에서 4광 신화를 썼던 선수, 지금은 단국대 감독으로 계세요. 신현호 감독 연결해보겠습니다. 신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1984년 신현호 선수가 세웠던 그 기록을 36년 만에 우리 후배들이 깼습니다. 네, 참 일단 우리 후배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세계 축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우리 한국 축구가 굉장히 그 정상으로 가기까지는 어려운데 정말 남자 축구 사상, 우리나라 남자 축구 사상 최고의 기록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고 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83년도 멕시코 세계 청소년 대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시원섭섭. 네, 말 그대로 시원섭섭이죠. 네. 그때가 더 좋으셨어요? 오늘 후배들이 결승 올라가는 그 모습 보는 게 더 좋으셨어요? 뭐 솔직히 두 가지 다입니다. 오늘 후배들 정말 잘했다는 생각 들고요. 또 그때 당시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은 정말 그때도 서로 껴안고 울었던 기억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승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기록을 남기게 된 후배들이 자랑스러울 뿐이죠. 아, 그래요. 우문현답.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았다. 예, 사실은 이게 20세 이하들의 세계 월드컵 아닙니까? 네네. 뭐 어린 선수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세계 월드컵이고, 그러니까 FIFA 대회고 성인 월드컵 못지않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동안 4강 기록도 36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건데, 이번 후배팀은 뭐가 달랐다고 보세요?
일단 그 감독의 어떤 전략, 전술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선수들이 아주 잘 따라줬고요. 예. 그리고 또한 그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잘 무장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때보다는 훨씬 개인적인 어떤 능력, 개인적인 기술 능력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회를 이렇게 계속 경기를 거듭할수록 이기고 올라감으로 가면서부터 예. 점점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더욱더 그 훌륭한 하나의 팀이 되었고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도 충분히 발휘되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력, 뭐 조직력,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어떤 팀의 팀워크라고 그러죠. 팀워크. 네네. 이런 거는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았지만 이번에는 개개인의 개인기도 36년 네. 전에 비해서 더 좋다.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선수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정말 대단하네. 누구 꼽고 싶으세요? 뭐 대다수의 팬들이 다 인정하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특히 그 아주 그 필드 선수에서는 눈에 띄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강인 골키퍼 이광현 선수도 정말 좋은 선방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예. 뭐 뭐니 해도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 진영에서 어떤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하지 않나. 제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새벽에 넣은 골도 이강인 선수의 그 환상적인 어시스트, 굉장히 창의적인 어시스트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을 골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정정용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골이 나왔다. 그러니까 정정용 감독도 생각 못했던 그 지점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그 이강인의 능력. 도대체 이강인 선수는 어떤 선수라고 보세요, 감독님? 글쎄요. 정말 이번에 화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강인 선수가 우리 국내 팬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축구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하게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그 정확한 어떤 왼발의 킥 그리고 패스 능력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마치 정교한 GPS를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패스를 보여줌으로써 그런 감각적인 면에서 탁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뭘 달아놓은 것 같다고요? 슈퍼에 GPS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GPS 달아놓은 것 같아요. 위치 추적기 GPS? 네네네. 위치 추적 장치. 정확하게 볼을 배달시키는 모습을 보고 특히 오늘 결승골을 넣는 그 장면, 프리킥 상황에서의 화면에서 나왔던 동공이 커지면서 최준 선수의 움직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거기에 타이밍에 맞춰서 속도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한 그 패스 하나는 정말 일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 어시스트 해주던 그 순간에 동공이 커지던가요? 네, 화면상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와, 그걸 보신 신 감독님도 대단하시네요. 아닌 게 아니라 최준 선수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그 골 넣는 그 순간 이강인 선수하고 저하고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 할 때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돼? 호흡, 궁합 이런 게 중요한가요? 눈 맞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거죠. 아이 컨택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서 아마도 오늘 그 장면도 선수들이 평상시에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럴 때는 볼을 넣어주라. 또 이럴 때는 움직이겠다. 이런 어떤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매일 같이 밥 먹고 눈 맞았다 이 얘기가 아주 귀엽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 선수들. 자, 이제 결승에 일단 기록 깼습니다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내친 김에 우승까지 가보자. 이 기세를 좀 몰아서 가보자라는 문자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우크라이나 팀은 유럽 팀인데 조금 이제 우리가 결승까지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더욱 자신감 충만할 거라고 여겨지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결승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저하되어 있는 체력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대회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 팀에게 다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피지컬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는 어떤 전략 전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취 득점이 나온다라면은 뭐 우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취점을 내는 팀이 유리한 거는 왜 그래요? 이미 체력은 다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력 게임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에콰도르 경기에서 보셨겠지만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그렇죠. 경기력에서 쫓아가는 팀이 체력에 배가 될 수가 있거든, 소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취 득점은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선취점 내라라는 조언은 지금 해주셨고 체력 관리 잘하라는 조언은 해주셨고, 네. 승률은 몇 %나 보세요? 뭐 뛰었던 선수로서 또 감독으로서 보시기에. 글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확한 전력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마음은 100%입니다. 마음은 100%인데 축구공은 둥글고 또한 그 우크라이나도 아직까지 또 우승의 경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이런 경기력,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력만 보여준다라면은 충분히 우승의 가능성을 점쳐보고 싶습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한 7, 80%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도 7, 80% 가능하다 보세요? 현재 상승세로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거기다 한 표 얹겠습니다. 7, 80% 우승. 여러분, 돌아오는 일요일 새벽입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마지막 결승 경기 다 같이 응원해야겠습니다.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감독님. 우리 선수들 정말 후배들 자랑스럽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이런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돌아오는 결승전 마지막 한 경기 죽을 각오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우승컵 꼭 가지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죽으면 안 되고요.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마지막을 불사르고 와라. 다 쏟고 와라. 이런 선배의 당부 우리 선수들도 꼭 기억하면서 잘 뛰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신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36년 전 똑같은 대회에서 사강 신화를 썼던 선수죠. 단국대학교 신현호 감독이었습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오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지난 주말에 저희가 어딜 다녀왔는데요. 한번 소리 들어보시고 어딘지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죠. 1번, 11번이 안쪽에는 6번, 그 뒤쪽에서는 3번으로 연합적으로 10번 선두, 11번 제일왕추가 2위까지 바깥쪽 3번 맥주가 한명이 안쪽 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번 원당권 바깥쪽에 5번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축구 경기장 소리는 들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예요? 네, 바로 경마장입니다. 경마 중계하는 아나운서 목소리예요. 경마장의 소리. 경마장 다녀오신 거예요? 네, 저희가 과천 경마공원 다녀왔는데요. 정말 여기 내리자마자 나이를 불문하고 수많은 인파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방문객 수가 많으면 3만 명까지 된다고 하니까 가늠이 되시죠. 예. 네, 경마뿐만 아니라 승마 체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데이트나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 사실은 주 5일 근무되면서 더 주말에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데이트, 레저 스포츠로서 인기도 높고. 사실은 이 경마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행산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사행산업으로 분류된 경마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는 사행산업이 경정, 경륜, 복권, 카지노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행산업이라면 더욱 공정함이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그런데 경마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마사회 직원들이 직접 게임에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게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게임에 직접 참여를 한다? 네, 이상하시죠. 이게 오늘 훅뉴스입니까? 네, 저희가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 배팅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우선 마사회법에 따르면
조교사, 기수, 말 관리사는 물론이고 마사회 임직원 전체 막권 구입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막권 구매는 하면 안 된다. 베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엄연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해서 경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전 사행산업통합위원회 위원 황승흠 교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사회는 경마라는 경기의 일종의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게임도 주최하기도 하고 심판의 역할인데 이 사람들이 막권을 사면 자기가 막권을 산 그 말에 유리하게 운영을 할 우려가 있잖아.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경기에 개입하면 안 돼. 그래서 막권을 사거나 뭐 이런 거 일절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경마라는 게 말의 컨디션, 기수의 컨디션, 주변 여건 이런 게 크게 좌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사회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오늘 어느 말이 컨디션이 어떻대, 어느 기수가 뭐 감기 걸렸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베팅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거죠. 네, 일반인보다는 마사회 내부 직원일수록 이 경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겠죠. 이 부분은 전직 마사회 직원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직원들 중에 경마 쪽, 경마 파트에 조금 뭐 고위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쪽 경마장의 그런 조교사들이랑 친하고 하니까 뭐 어떤 말이 뭐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정보를 뭐 어디서 들었다거나. 아니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마사회 직원들이 돈을 걸고 막권을 샀단 말입니까? 네, 원래 마사회 직원들이 몰래 베팅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사회와 국무조정실이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또 대규모 부정 실태가 드러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건 아직 발표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발표 안 됐는데 지금 CBS 취재 결과 이 마사회 건을 취재하다가 결국 감사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발표 직전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낸 거예요? 네, 감사는 끝났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베팅을 했다는 겁니까? 네, 직원들의 불법 베팅은 마이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이카드가 뭐냐 하면 경마장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베팅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마에 돈을 걸 수 있는 베팅이 일반적으로는 기계로 발권을 하는 방식이 보통인데요. 그러니까 가서 기계 발권. 네네. 네, 2014년부터는 이 모바일로 베팅할 수 있는 마이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생겼습니다. 원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가서 하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네, 마사회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어서요. 내부에서만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그럼 발매 창구에 한참 줄 서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간편하다. 이런 게 마이카드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막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베팅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속보도 받아볼 수 있어서 이 전체 막권 판매량 중에 이 마이카드를 통한 판매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카드를 통해서 불법 베팅을 한 직원들 규모가 얼마나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마이카드를 통해서 막권을 구입한 직원들이 1,000명에 달하고 그 금액도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니 마사회 직원이 몇 명인데요?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전체 직원의 6분의 1 정도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베팅에 참여했다는 걸 지금 감사 결과 적발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진행한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마사회의 직원 관리 실태 그리고 막권을 구입한 직원 규모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사회는 직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테스트용으로 쓴 것이 상당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적지 않은 직원들의 탈선이 확인되면서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네, 마사회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제 마이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팅해 보려고 했다는 게 지금 해명이에요? 네, 상당수는 그렇게 테스트용으로 쓰였다. 아니 무슨 테스트를 1,000명이 6,000명 직원 중에 1,000명이 테스트를 해봤다. 이게 지금 해명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마사회 관계자 얘기 들어보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경우는 이제 고객 유치용으로 이게 쓰지 않았을까. 예, 그 외에 이제 일부 이제 조금 금액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번 감사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1,000명 듣고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더 있을 수도 있다고요? 네, 원래 마이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예. 본인 인증을 통해서 실명으로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실명 계좌 내역을 통해서 이번에 불법 베팅을 한 직원들이 적발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간도 크네요. 실명 인증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실명 인증을 하고서 그 베팅을 했다고요? 네, 그게 1,000여 명이라고요? 네네. 그런데요. 그런데 막권 구매 대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계를 통한 자율 발매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건 비실명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막권 발매 실적 중에서 이 마이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판매액은 한 20% 정도에 불과하고요. 비실명으로 베팅하는 자율 발매기 같은 발매액은 67% 대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현장에서 줄 서서 발매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자율 발매기 판매 비중이 70%. 그럼 여기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네네. 뭐 직원들의 막권 발매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가 크다는 건데 근데 사실 직원들의 경마 참여는 내부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전직 마사회 직원 말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속닥속닥 얘기를 하자면은 뭐가 있어요. 뭐 알게 모르게 뭐 경마를 한다든가 창고에서 직접 구매하고 할 때는 그런 게 있긴 있었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 자꾸 물어봐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일 거야. 충격적이네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일 텐데요. 오시는 고객분들 자꾸 물어봐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이렇게 공공연한 비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였는데도 실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직원들의 불법 베팅 관련해서는 단 한 번의 감사도 없었습니다. 마사회 임직원의 막권 구매를 제한하는 법이 1962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감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이번 감사가 있기까지 50년 넘게 직원들의 베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비실명 구매는 이제 와서 잡아낼 방법도 없으니까 감춰진 실상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고. 네네. 마사회 운영 자체가 상당히 허술했군요. 네, 마사회 운영의 문제는 이뿐만은 아닌데요. 이건 올해 초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경마는 원래 회당 10만 원까지만 돈을 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상한액인데 마사회는 계좌를 여러 개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이 베팅 상한액 10만 원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다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직원들은 해외에 머물면서 허위로 출근 등록을 해서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회당 1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얼마까지 벌 수 있는 거예요? 걸 수 있는 돈은 10만 원. 그럼 딸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인 거예요? 딸 수 있는 돈은 배당률에 따라서 천지 차이인데요. 네, 네, 네. 최대 배당 몇백 배까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승률이라는 건 그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뭐 무한대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적발이 된 사람이 이제 1,000여 명. 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사회 관계자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서는 저희들 이제 직원에 관련된 이제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가입이 안 되게끔 체크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법적인 어떤 조치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깜짝 놀란 분들도 많으시고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제서 드러났다니 그게 더 놀랍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여러분의 문자 반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수정 기자, 네. 이 마사회 부실한 직원관리, 기강회의 지금 도를 넘은 게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밝혀야 될 것도 많아 보여요. 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법 베팅 여부도 추가로 확인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훅뉴스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BS 지혜씨 한우 받고 남편 자랑 민호씨 한우 쏘고 자기 자랑 정아씨 한우 먹고 한우 자랑 모두의 자랑이 되는 우리 한우. 역시 우리 한우답죠? 매일 자랑하세요 우리 한우
남편 자랑 민호씨 한우 쏘고 자기 자랑 정아씨 한우 먹고 한우 자랑 모두의 자랑이 되는 우리 한우. 역시 우리 한우답죠? 매일 자랑하세요 우리 한우.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입니다. 박용진입니다. 오늘 왜 얼굴이 좀 눈이 좀 쾌하세요? 축구 봤습니다. 보셨구나. 이란전도 보고요. 이란전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에콰도르전도 보고. 이야, 잘하셨네요.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일 의원은 얼굴이 좋으신 걸 보니까 안 보신 듯? 저는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자다가 막판에 한 15분 정도 봤는데 아유 가슴 졸이더라고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박용진은 보셨다니까. 다 봤어요. 네. 어떠던가요? 우리 어린 선수들. 처음에 에콰도르 선수가요. 예. 골대 맞출 때 이기겠구나. 그 진짜로 그런 징크스 있어요. 있는데 그 대부분 게 맞아요. 먼저 골대를 맞춘 팀이 져요. 그래요. 네, 이란전에서도 서로 맞췄거든요, 한 번씩. 근데 이란이 먼저 맞췄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참 잘했어요. 잘했고, 이제 우리 선수들이 보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종이 달라요. 우리하고 같은 인종이 아니에요. 인종이 달라요? 네, 그래서 축구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갖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보통을 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슨 아르헨티나를 만난다, 브라질을 만난다 이러면 죽음의 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아요. 지금의 그 어린 선수들, 지금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강국인데라는 생각이에요. 자신감.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뭐 골프 잘 치죠. 그다음에 뭐 한류 BTS 잘하죠. 야구도 잘 던지죠. 유현진 선수. 정치만 잘하면 되겠구나. 제가 지금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매를 맞겠습니다. 예.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시는. 자, 그러면 재미삼아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우승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바람들 응원 문자 보내주시는데 재미로 몇 대 몇 예상하시는지. 결승전? 네.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한테 졌어요. 에콰도르. 아니요. 우크라이나한테요. 그 뭐 친선 경기인가 이럴 때 지역 예선에서인가 졌어요. 근데 비등비등할 텐데 저는 뭐 난타전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3대2. 3대2로 이긴다? 이긴다. 저는 2대1로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아르헨티나전 이기면서 저는 그 상승세를 확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프랑스한테 1대0 지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저였는데 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아르헨티나 대단히 강팀인데 이기면서 이 정말 뭔가 신화를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결승 올라간 건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상 처음이니까 그렇죠. 정말 일 낼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파 반성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새벽 3시잖아요. 예. 우리가 하는 경기를 우리가 새벽 3시에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유럽에서 이 시간대가요. 제가 우리 시간대 딱 다른 나라를 봤더니 파리 기준으로 오후 6시예요. 유럽 쪽은요. 거긴 축구 보기 좋죠. 폴란드는 몇 시예요? 지금 대회가 열리고 똑같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유럽은 거의 이제 파리 기준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하면은 한 뭐 10시나 9시 정도만 해줘도 그렇죠. 이게 되는데 그 남미 쪽이요. 그 시간대 우리랑 딱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상파울로가 낮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축구 보기 좋죠. 우리만 왜 이러냐. 이게 축구 변방이니까 우리 선수들은 이미 인종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도 사실은 웬만한 이제 그 피파 주간 대회에서 16강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팀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예 그 동아시아 쪽에 사람들은 축구 보지 마라. 새벽 3시에 무슨 무시하는 것 같다. 기분 엄청 나빠요. 저 그 생각은 못했는데. 진짜 힘들어 축구 보니 진짜. 기분 나쁘네.
요즘 3일에 한 번씩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르니까 죽겠어요 지금. 아, 우리 오늘 뭐 뉴스닥이고 뭐고 축구 얘기나 더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이야기 하는 모처럼 희소식이고 잘해야 하는 건 정치도 있지만 경제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 정정할 거는 프랑스 아니라 포르투갈한테 졌어요. 우리. 그 생각 맞아요. 완벽한 우승 후보팀이라고 돼 있었는데 일찍 집에 갔어요.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 같은 결승 올라갔다는 거. 이게 팩트고 오늘의 가장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 몇 대 몇 할지 그냥 재미로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니까 한번 걸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뉴스닥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상일 전 의원님. 네. 홍문종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잘 알죠. 최근에 뵌 적은 없습니다. 홍문종 네, 의원. 기자 때부터 잘 아니까. 네. 탈당 진짜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하실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결심이 이제 쓰시니까 이제 어제 나오셨나요? CBS. 네, 어제 출연했습니다. 네. 탈당 시사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고 개인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난다면 사실은 뭐 7, 8월에 끝날 수도 있어요. 대법원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거. 그건 또 그다음에 이제 공천 개입은 확정이 됐고 국정농단 관련은 대법원이 아마 7, 8월에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대법원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형이 확정이 되고 재판이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보수층에서 지금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교도소에 계신 지가 지금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훨씬 오래 계시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연말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또 모일 수 있겠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신당이 출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지금 내다보고 홍문종 의원이 미리 포석을 던진 거다. 예, 그렇죠. 홍문종 의원은 이미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천받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 걸려있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때문에. 예, 그런데 뭐 공천 때까지 기다리실 생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애국당이 조원진 의원이 이끄는 그 당이 있고 거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적극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홍문종 의원 생각도 그쪽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게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홍문종 의원이 정확히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그거 잠깐 준비됐습니까? 예, 듣고 가죠. 한국당의 2,000명의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서 탈당 선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당가를 모릅니다. 근데 애국당 당가는 매일 불러요. 저는 한국당 중앙당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애국당 중앙당사는 자주 갑니다. 제가 어디 당원입니까? 저는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한국당 당가는 몰라요. 애국당 당가는 알아요. 라임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태극기 집회에서 하시던데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이상일 의원님의 전망대로라면 흘러간 물로 바가지를 담아서 물레방아를 돌리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흘러간 물 정도가 아니고 그냥 증발해버린 물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과거 권력을 지금 다시 향수하는 거 아니냐? 지나간 권력? 이른바 친박으로 불려지던 세력들, 네가 진박이냐 내가 진박이냐 하던 사람들, 사실은 국민들 앞에 미안하다고 무릎 꿇어야 되고 한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린 패족입니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온몸으로 미안함을 표현해야 된 상황에 자기 공천 문제를 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을 또 이렇게 앞세워서 혹은 그 전직 대통령이 이름을 팔아서 뭘 도모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늘 어디 가서든 하는 얘기인데요. 예. 사법부는 과거 문제를 판단하고요. 예. 행정 권력은 오늘의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예. 입법부, 정치는 미래의 일을 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법을 만들면 앞으로 그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이분들한테 무슨 미래를 지금 논의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거고요. 저랑 마침 교육위원회 같이 계세요. 아, 예, 예. 계속해서 그 한유총 편들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정치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면 저는 뭐 2번 실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러면 일단 탈당은 할 것 같다는 쪽. 이미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인터뷰하면서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수겸장? 아, 양다리? 왜냐하면 동참하는 의원이 몇 명 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답을 안 하시고 또 없으니까. 언제 실행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은 선뜻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칼은 뽑지 않고 칼집에 있어야 남들이 아, 긴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하반기 되고 선거가 임박해지면 예. 그러니까 정기국회 끝난 시점 예, 예. 뭐 이때부터는 굉장히 움직임이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 뭐 크리스마스 때쯤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된다면 네. 굉장히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당 쪽으로 뭐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하신다 하면은 확 모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양다리 걸쳐놓고 있다. 예. 대구 경북에서는 분위기가 더 달라질 수도 있죠.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당위의 문제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는 또 분열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홍문종 의원을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제 한국당의 미래와도 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해봤고 오늘 뉴스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한가부터 보죠. 박용진 의원. 예, 저는 한유총을 뽑아왔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이네요. 네, 제 전문 분야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한유총. 최근에 한유총이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또 서울시 교육청이 했던 그 한유총에 대한 해산 절차에 대한 불복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그리고 여론의 관심이 조금 잦아지고 예. 국회에서 관련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니까 곧바로 반격하는 국민을 상대로 혹은 정부를 상대로 반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어떤 반격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개학 연기 투쟁이라고 본인들은 그랬죠. 개학 연기 투쟁에 된서리를 맞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었느냐면 두말하지 않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따라서 그 에듀파인 도입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에듀파인 의무 도입. 네. 예, 그런데 수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원래 그 정부가 얘기했었던 200인 이상은 올해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100% 다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투명 회계에 정착에 노력 같이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이거는 월권이다. 이건 우리에 대한 탄압이다. 재산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박용진이 낸 그 유치원 3법 그거 통과도 아직 안 됐는데 왜 우리한테 이걸 쓰라고 강제하냐. 아, 유치원 3법이 아직 패스트트랙 위에 올라가만 있지 통과 안 됐는데 네. 왜 우리가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해야 되느냐. 이건 무효다. 그렇습니다. 소송이 냈어요? 그래서 소송을 이미? 냈습니다. 그게 아주 이제 황당한 일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논의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더라도 그냥 맘먹고 통과시키면 통과 하면 언제든지 돼요. 시킬 수 협의하고 있는 거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시간 끌어주니까 한유총 용기 100배에서 그렇구나. 이거 분위기는 좀 더 반전되고 자유한국당으로도 이렇게 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고 하고 하니 이거 잘하면 국회에서 엎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제가 유치원 3법을 내고 이걸 논의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본인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막 펄쩍 뛰던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소울메이트예요. 너무나 한유총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주고 정치적으로 디펜스해주고 지금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반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데 그 정치적인 어떤 빌미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요. 이제 딱 2주도 안 남았어요. 이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6월 25일이면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어요. 그냥 자꾸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교육위원회가 큰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분들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서
이거 2년 법안도 아니잖아요. 유치원 3법은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니까 뭐 논의조차 불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지금 한유총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유치원장들이 개인적으로 뜻을 모아서 하는 거다. 한유총하고 상관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도 그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한유총 이름 걸고 어차피 소를 한유총이 대신해서 내주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한가 한유총 또 오랜만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하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청와대 경제팀을 좀 고르고 싶어요. 청와대 경제팀. 우리 정부에 있는 경제팀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취임 2주년 때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 총체적으로 성공적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경제부총리도 한국 경제가 나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하셨는데 이제 지금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제 경제 하방 위험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다. 빨리 추경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470조에 달하는 예산을 우리 정부가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예산 아닙니까? 예. 그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가운데 예산 집행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조 7천억 원의 추경 급하다고 하는데 일부는 뭐 그 추경안을 보면요. 꼭 필요해서 처리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산불과 관련해서 재해 그 피해 추경? 구제하고 하는 문제. 또 뭐 미세먼지는 뭐 국민들이 다 원하니까 사실은 그 미세먼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 더 많이 편성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좋아요. 미세먼지 대책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쓰긴 써야 되겠죠. 그런데 추경에 다른 것들 보면 뭐 국민체육관을 짓는다. 이런 데 돈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일자리, 공공 일자리 만드는데 그 추경을 쓰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액수도 많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추경 요건에도 잘 해당이 안 돼요. 그거 쓴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도 없어요. 경기장은 뭐예요? 무슨 경기장? 체육관 짓는 거. 곳곳에 체육관 많이 짓는. 곳곳에? 예. 그 예산이 한 250억인가 돼요. 그래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년 선거를 겨냥한 뭐 일종의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제 경제 어렵다 이런 인식을 한 거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얼마 전까지 경제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들 보면 우리 현실에 대한 판단이 정말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축구팀 정말 잘해서 국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잘해야 할 것이 정치 말고도 경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전망 브리핑하면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이제 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상일 의원은 그럼 전까지 좋다고 했던 건 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가다. 박용진 의원. 사실 그 윤종원 경제수석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추경 좀 빨리 통과시켜달라 그 얘기예요. 방점은 거기다. 제 기억에 아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퉁퉁 불어터진 국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마 추경 때가 아니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 놓쳐서. 그러니까 민주당 그 당시 야당인 저희 민주당이 그걸 여러 가지 이제 그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면서 늦게 통과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말씀은 추경은 타이밍이다. 매우 이 타이밍이 중요하고 적시에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였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윤종원 경제수석도 그 얘기인 거고 추경을 제출한 지가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정조차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가슴 답답하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나갔더니 철렵질하고 있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야당을 보면서 전 답답해요. 저는 제가 여당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는 게 제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죠. 이상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을 편성해라 이러니까 그냥 관료들이 옳지 이때다. 우리가 원하던 거 지난번에 잘린 거 한번 이거 다 밀어넣어보자 이러는 경향들이 있어요. 야당 때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찾아내서 이런 건 좀 뺍시다. 추경에 원래 이거 맞게 취지에 맞게 합시다 해야 되죠. 그러려면 야당이 들어와서 국회에서 해야 돼요. 밖을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조 7천억 너무 많다. 그중에 이거 체육관은 빼도 될 것 같으면 빼고 넣고 이걸 하자는 말씀이. 제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야당도 동의한다라고 하는 재해와 관련된 피해 보상과 관련된 거,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 또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거 이것만 하고 나머지
그 관료들이 밀어넣었던 것들은 다 제하자. 자, 얼마나 좋아요. 이상일 의원님 들어와서 진짜 듣고 보니까 진짜 그거 아니다 싶은 거는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되는 저는 거예요. 뭐 국회가 빨리 정상 가동돼야 된다는 데는 뭐 생각이 같은데요. 지금 우리 청와대 경제팀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지금 추경을 빨리 집행한다고 해서 경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는 잘못 거죠. 짚었다. 추경 보기가 왜냐하면 아니다. 이미 470조 예산도 예, 빨리빨리 예. 집행해서 많이 썼는데 경제 좋아졌습니까? 근본적인 경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한 거죠. 우리 지금 제조업 일자리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30대 40대 일자리 1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소위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제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굉장한 부담으로 오니까 지금 법인세도 작년보다 훨씬 덜 거치고 있습니다. 왜? 기업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해야지. 추경 6조 7천억 냈으니 이거 빨리 집행하게 해달라. 물론 급한 거 해야죠. 그 국회 정상화에서 야당도 딱 선별해서 할 건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추경 국회가 정상화 지금 거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일 먼저 추경안 처리했다. 아니 우리 3, 4개월 뒤에 경제 좋아질 것 같습니까? 자, 박용진 의원님. 네. 근데 뭐 오늘 또 이제 나온 게 5월 달에 취업자 증가폭이 25만 9천 명으로 해서 20만 명대를 회복하고 다시 취업자 숫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거라면 비판을 할 거 하더라도 도와줄 건 도와주셔야죠. 추경해갖고 되겠냐. 그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0.01%밖에 안 돼. 그만큼이라도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추경 가지고만 된다고는 얘기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추경이라도 해보자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런 경기 회복세를 좀 도움이 되도록 하도록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도움 주는 건 안 하고 채찍질만 하고 모진 소리만 하고 막말만 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느냐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한 말씀 더. 예. 지금 본질은 놔두고 격가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은. 본질이 뭡니까? 정책 잘못이에요. 잘못된 정책 시정하는 게 우리 경쟁력 살리는 거고 기업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제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29% 올렸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정상화되면 아마 추경은 처리되겠죠. 근데 그 추경에 목매는 정부가 정말 좀 답답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시각이 이제 여야의 시각이 지금 이렇게 다른 상황인데 경제를 바라보는 상한가가 뭔지 또 잠깐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박용진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팀을 찍고 왔는데 시간 없어갖고 제대로 못 하고 갔어요. 자, 오늘은 그래도 시간이 2분 남았어요. 그래요? 삼바 수사팀 상한가 이번 주에도 꼭 좀 올리고 싶다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축구 선수들 인종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검찰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하면 떡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떡값이나 받아 챙기는. 이거 비속어인 것 같아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떡값이나 받아 처먹으면서 제대로 수사는 하지도 않고 정의는 부르짖고 거악 앞에서는 잠자고 그리고 작은 범죄만 작은 서민들만 이른바 잡아갖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삼성 때문에 떡검 소리를 듣던 검찰이 삼성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어서 딱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딱검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 딱검. 저는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잘하고 있을 때 과거 떡검 선배들과 다르게 정말 검찰의 본분이 뭔지 거악 앞에 잠자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이 젊은 검사들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 검찰 내부에서 저거 봐 쓸데없는 짓 한다. 왜 그 나서갖고 검찰 힘들게 하고 뭐 경제 어렵게 하고 이런 얘기 듣고 이분들도 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뭐 한유총을 건들거나 뭐 재벌개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박용진 의원은 언제까지 그렇게 작은 일에 매달릴 거야. 큰 정치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괴로워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분들 칭찬해주고 싶고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돼서 한국 경제가 이제는 더 이상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뭐 특권, 반칙, 뇌물 이런 거 없이 한국 경제가 잘 나갈 수 있는 새 출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미셨으니까 이 정도는 말씀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오늘 이상일 전현 상한가는 김윤수 학생이었어요. 천안함 추모 티셔츠 만들어서 뭐 이견이 없는 칭찬할 만한 김윤수 학생. 어른보다 나은 것 같아요. 꼽아 오셨다는 거 전하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할 때 입는 모든 옷에 더 큰 가치를 담아 컴퍼니웨어라고 부르자. 당신이 일하는 모든 곳에 컴퍼니웨어 지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스티커, 버튼, 미니 배너, 포토북. 사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테이블 텐트, 문고리 전단, 와블러, 방수 포스터. 이제 홍보물도 특별해야 돼. 그리고 또 200가지 특별한 인쇄 서비스 레드 프린팅. 한 장도 제작 가능합니다. 인쇄가 즐거운 레드. 책가방 매기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책가방엔 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책이 필요 없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책가방에 책을 담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기 후원문의 홀트아동 복지회. 영업이 쉬워졌어요. 매출이 올라갔대요. 그래? 간편히 입력하고 한눈에 보여주는 IOI 세일즈.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영업 솔루션 IOI 세일즈. IOI 세일즈. 오늘 댓글쇼는 포털 사이트 다음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상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뵙죠. 고맙습니다. CBS